금리의 상승세는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지 않나. 예,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한 번 정도 지금 뭐 더 올리고 이제 더 이상은 금리를 안 올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너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건데, 자, 금리 인상이 멈추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많은 이제 진짜 이제 전문가분들의 책을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박종훈 기자님이 쓰신 자이언트 임팩트라고 네. 하는 책도 있는데, 네.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위험할 때는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가 위험하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했죠. 네. 자, 원래대로라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 따라서. 따라가야죠.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은 금리를 안 올린 걸까요? 못 올린 걸까요? 못 올렸을 못 때는. 올린 거죠. 왜 못 올렸죠? 우리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죠. 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춘 거예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도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가 물가 상승, 물가를 잡으려고 한던 건데, 더 이상 더 올렸다가는 지금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네, 금리 인상 때문에. 어려워진 거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진짜 위험한 때는 뭐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금리 인상만 멈추면 주가도 날아가고 부동산도 날아갈 거야. 자,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 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가 2006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때서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죠. 네. 금리 인상이 멈췄는데 이때부터 하락을 시작했고, 금리 인상을 낮춘 게 2007년 9월 달부터입니다. 금리를 낮춘 게. 자, 그리고 금리를 낮추고 어떻게 됐죠? 2007년 가을부터 주가가 고점 치고, 네. 서프라임 사태가 나타나죠. 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네, 지금은 이렇게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이제 좀 멈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준금리로 한번 가볼게요. 요게 이제 기준금리거든요. 네. 자,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7월 달부터 멈췄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뭐다? 주가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하고. 네. 맞아요. 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호재로 생각하죠. 반대입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저는 진짜 위험한 거는 금리 인상을 멈출 때보다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저는 진짜 위험할 때라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언제가 바닥이냐? 이때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한참에서 이렇게 바닥권이 왔을 때 이럴 때부터가 우리가 뭔가 바닥을 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자,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사실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예요. 호재예요. 호재죠. 왜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럼 주택금액 지수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호재인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오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구매력 지수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떨어지면서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바닥 구간에 왔을 때 주택구매력 지수나 PIR 데이터를 보고 매력적인 구간에 오면 그때는 강력하게 매수 신호가 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 그 자체는 집값에는 호재지만 네. 이 경기가 침체되는 게 강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자산 가격도 떨어질 거고 이게 네. 충분히 다 떨어져서 금리도 바닥권이고 그렇죠. 주택 구매력 지수도 낮아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 그때 사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끝난 딱 그 시점이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용 부동산이 막 위험하다고 했는데 네. 그 미국의 그런 경기는 저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전 세계 경제 지금 대장이 미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그게 이제 한국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반기에 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뭐 부채 협상 가지고 뭐 설왕설래가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든 잘 끝날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럼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또 부채 한도 높이면서 이상이 없을 거고. 근데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금 올 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언제 또 했냐? 2008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랑 엄청난 문제가 왔죠. 한국도 당연히 그렇죠. 안 좋은 영향을 상당히 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고요. 뭐 많은 지금 기사들을 보면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어저께인가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금 네.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 대표님은 정부에서 네. 이런 거 좀 구제해 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찬성의 입장도 아니고 부정의 입장도 아닙니다. 일단 첫째, 그분들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청천벽력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사실 1억, 2억, 3억이라는 돈은 정말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고 본인의 자산만 가지고 그것도 다 대출이 많을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저는 지원이 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또 그런 뭔가 이런 거 없이 너무 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돈은 사실은 그냥 어디서 그냥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원을 좀 해주되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선별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적절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은 자, 뭐 이게 뭐 전세제도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원인은 지금 딴 데 있는데 지금 희생양을 저는 이제 전세로 잡은 것 같은데 전세는요 절대 없어질 수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전국의 전세 거래량입니다. 뭐야? 자, 전세 어때요? 되네. 엄청 되네. 역사상 최고 거래량이 2020년 초에 터졌습니다. 2023년 초에.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세 거래가 터졌는데 어떻게 전세가 없어져요? 대한민국 지금 그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세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네. 정보의 불투명성, 빌라나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거 매매가가 얼마인지, 전세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호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없다 보니까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맨날 이거를 어디 실거래가 시스템 들어가서 보기는 너무 불편한 구조거든요. 이걸 언제 가서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없앨 수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전세제도를 없애요? 자칫 또 이상한 거 만들었다가 아주 또 배가 또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정보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불투명성을 없애고 이 전세 사기에 같이 일조를 하는 이 중개사분들에 대한 이 처벌을 강화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지. 전세제도 자체는 전혀 이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세는 계속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근데 아파트에서도 역전세가 되게 심각하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파트가 역전세가 이제 얼마나 좀 심하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세가율이 100%인 아파트도 있죠. 네. 있네요. 네, 지금도 돈 하나 안 들이고 내 집 살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많은 지금 1000세대 이상짜리만 지금 보여드린 건데도 이렇게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인데 그나마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되는 거고 진짜 심각한 거는 네.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제 빌라 다세대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네. 저 이전 정부에서는 규제를 엄청 막 많이 했었고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 좀 풀어주고 있잖아요. 네. 정책이 확 오락가락하고 있고 온탕과 냉탕 오가고 있는데 정부는 집값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걸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원하는 거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을 원하지 않아요. 정부는 그냥 완만한 이제 우상향이나 완만한 우하향을 원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일단 집값이 굉장히 높은 거에 대한 그런 공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합 정도 아마 지금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히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단기 이런 상승을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는 1월 3일 대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월 3일 대책은 저는 너무나도 잘한 정책이다. 그리고 1월 3일 대책이 없었으면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었습니다. 일산 대책이 좀 간략하게 어떤 거 있었는지 소개시킬 수 있나요? 네. 일단 1월 3일 대책을 꺼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둔촌주공 때문이었는데요. 둔촌주공이 3개월짜리 단기 대출을 받아서 거의 8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금리가 10% 넘는 금리로 단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PF 대출이었죠. 네. 그리고 이거의 만기가 1월 19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둔촌주공이 계약이 안 돼서 이거를 만약에 갚지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일파만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22년 하반기에도 강원도에 그 레고랜드 때문에도 그 맞아요. 난리가 났었는데 시운경색 문제가 생기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업장이 둔촌주공이 문제가 생겼다라면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12월 달에 둔촌주공 이수위 청약까지 받았는데도 6대1이 안 됐잖아요. 청약 경쟁률이. 좀 많이 참패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평형 때는 대출도 안 됐고. 그때 묶여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월 3일 날 바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둔촌주공 살리기를 하면서 중도금 대출도 풀어주고 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해서 이제 다시 온기를 띄우고 있는 거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했다고 봅니다. 네. 아, 어쨌든 정부가 원하는 거는 완만한 상승, 완만한 하락. 그렇죠. 이렇게 둔촌주공 이렇게 같이. 해서 네. 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거세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는 또다시 이제 또 살짝 또 규제 스탠스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솔직히 이제 저는 제가 리치고를 공개하기가 싫었어요. 왜요? 아니, 진짜 좋은 건데 왜 남한테 공개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왜 하신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저와 비슷한 일을 누군가는 아마 그게 몇 년 후라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내가 이 분야를 내가 너무 좋아하고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거든요.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지금도요? 네. 몇 년 하셨죠? 2016년부터 리치고 만들었으니까 7년? 만 7년이네요. 네. 8년.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탑이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탑이죠, 지금. 그래서 네. 그것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면은 이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연봉 4억, 5억씩 받던 연봉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원래 뭐 하셨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원래 이제 뭐 이제 금융권에서 본부장 하면서 아, 원래 한 그쪽에 4억에서 5억씩 벌었어요, 연봉을. 아. 네. 회사 생활 하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리치고 엑스퍼트를. 아, 제가 진짜요? 투자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부동산 투자로 돈도 벌어봤지만, 이 내가 근로소득을 해서 이 버는 거가 이만큼이면 부동산으로 버는 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말도 안 돼, 사실. 근데 사실 이런 사회는 저는 그렇게 건강한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출렁임이 적어질 거다. 그렇죠. 호구가 없어지는 거고, 대한민국 부동산 안정화에 제가 기여한다.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무슨 막 대박 벌고 이거를 하려면 제가 그냥 저 혼자 했죠.